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입니다. 오늘 저희 이 세션이 ESG의 방향성을 정리를 하는 건데, 사실 이 타이틀만 보면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ESG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 발표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결이 다를 거예요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에서 이렇게 뭐 국민조사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일 낯설어하는 환경 문제가 생물 다양성 문제거든요. 생태계 문제, 의외로 그 뭐 미세먼지라든지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건들 잘 아는데, 기후 변화라든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자연 기반 해법이 자연 환경 이런 부분은 되게 약한데, 좀 전에 우리 그 전하진 이사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닌데 이 같은 맥락인데 너무 되게 발표 준비 이 세팅을 되게 이런 맥락에서 잡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첫 번째 발표라서 부담이 되지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ESG에서의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에 사실 그 MBS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렇지만 사실 더 핵심인 키워드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 요즘은 초등학생까지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또 다른 위기가, 중대한 위기가 바로 생물 다양성 위기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자연을 활용하는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생물 다양성이라는 데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먹고 입고 거의 모든 물질들, 식량이 다 생물에서 옵니다. 감기 걸려서 먹게 되는 항생제, 페니실린 그런 것들도 푸른 곰팡이라든지 이런 생물의 다양성에서 옵니다. 당뇨라든지 그런 약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양한 야생 생물의 유전자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문명과 경제적인 변형이 생물 다양성에 다 달려 있는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생물 다양성 위기가 아직은 조금 낯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 위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진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는지 잘 아시겠죠? 요즘 꿀벌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 농사도 되게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농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류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꿀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경제적인 혜택 여러 가지를 주는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그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런 생물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IPBES라고요. 그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IPCC라고 하는 그런 그 협의체가 있어요. 여기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런 그 주기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멸종을 했는지 하면은 여기 연도를 보면은 1900년 이후, 그 산업혁명 이후부터 아주 그 인간의 경제 활동이 빨라지면서 활발해지면서 그와 동시에 멸종하는 생물 종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그 이제 기업계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제 조사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답을 하기를 기후 변화 위기를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위기들도 사실은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 환경 문제가 점점점 순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피부로 느낀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파괴의 주요 요인은 일단 많이 작기 때문에 남획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특히 ESG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서식처에 대한 파괴입니다. 생물들이 살 곳이 없어서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낼 곳이 없으면 쫓겨나가듯이 생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개발을 하고 경제 발전 위주로 하다 보니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생물들은 갈 곳이 잃어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가 서식처의 질을 되게 떨어뜨립니다. 매례종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주요 원인은 이렇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이제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환경 사회 경제가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그 SDG 관점에서도 잘 아실 텐데, 이 인간의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환경 이 연결된 이런 그 부분들이 결국 기후 변화라든지 생물 다양성 위기까지 다 여러 가지 환경 위기를 가져온다는 거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인 자연기반 해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선 자연기반 해법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IUCN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말 그대로 자연에 기반을 한 해법입니다. 솔루션을 자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Nature Based Solu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연 생태계는 인간에게 많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생태계 서비스라는 걸 줍니다. 근데 그 이제 다른 나라 그 학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기여, Nature's contribution to peop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하고 좀 유사한 용어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자연 기반 해법은 단순히 자연 환경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 우리 ESG에서 다루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도전을 다룹니다. 기후 변화 문제, 재해 문제, 특히 생물 다양성,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생물 다양성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이 파괴되는 것을 역전을 하겠다는 그런 사회적인 도전도 있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생태계를 너무 파괴를 해서 인간이 자연과 멀어지면서 야생생물들은 갈 곳을 잃으면서 그런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 공중보건과도 관련이 있고요. 식량, 물안보, 사회경제적 발전 다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그 노 리그리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소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좀 넣어봤는데, 저는 사실 좀 소심하게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분이 한 거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저 부분을 조금 이제 간단히 언급만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신 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이 MBS라는 용어를 주로 사실 유럽 국가들이 많이 썼어요. 영국이라든지 EU 국가들이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조사를 해보고 이래저래 사례를 보니까 뭐 특별히 새로운 거 아닌데?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선조들은 늘 모든 문제 해결을 자연에 기반해서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2002년부터 MBS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전통 지식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고유한 생태 문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MBS라는 이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용어가 되게 확산이 되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것은 기후 문제에 있습니다. 특히 지지난해 영국 글라스고에서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자연기반 해법, 이 MBS라는 용어를 영국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되게 이제 널리 알리고, 사실 그 글라스고 클라이밋 팩트에도 넣으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 용어 자체는 실리지는 못했지만은 에코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실렸고요. 그 전 세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BS 자연기반 해법은 기후변화 문제하고 같이 간다라는 거를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그 신세스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후 행동 너무 느리다는 거죠. 기후 변화 심화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 또 그 IPCC에서는 희망은 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다. 해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IPCC의 제5차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에 기반한 해법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자연을 되게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행동을 줄여야 한다면 자연과 인간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이거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겐 여전히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자연 기반 해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온실가스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계절적으로 보면은요, 겨울에는 좀 더 늘어나고,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는 여름철에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변화의 해법이 거기 있었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CCUS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접근도 있지만은 자연 생태계에 의한 흡수원이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자연이 흡수하는 양이 뭐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그 노력 속에서 인간이 접한 이 자연 환경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는 그런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 기반 해법의 적용 사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가뭄이 되게 심각하고 이런 데인데,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이 더 심각해지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많이 뱄어요. 결국 해법은 다시 나무를 심자. 그러면서 가뭄에 대한 이 회복 탄력성도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동남아시아라든지 개도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이 접근법 중에 하나인데, 망그로브를 심는 겁니다. 이전에는 망그로브를 많이 이렇게 베어냈어요. 근데 망그로브를 베어냈더니 이제 개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토양 침식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생태계가 훼손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그로브를 저렇게 고사리 손으로, 고사리 아닌가요? 네,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시 생태계가 건강해지면서 토양 침식도 막아주고 해수면 상승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망그로브를 잘 심어서 오히려 저런 그 생태계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생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관점에서 이런 논의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논의가 있는가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 여러 가지 자본들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생태계 여러 가지 표현도 있지만은 내추럴 캐피탈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휴먼 캐피탈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프로듀스트 캐피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환경 오염 물질도 나오고 생물 다양성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런 그 부작용들을 우리는 역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내추럴 캐피탈과 이코노미를 이렇게 본다면은, 이 그 디펜던시라고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기여,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생태계 서비스 같은 그런 표현을 경제 활동은 결국 자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경제 활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향을 주는데 많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기후변화 얘기를 이제 앞부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그 해법도 자연 생태계를 통한, 자연 기반 흡수원을 통한 해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지금 1.5도씨 얘기는 다들 1도씨, 1.5도씨, 2도씨는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
지금 붉은색이 더 정도가 진해질수록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아주 진한 색은 거의 다 전멸을 한다라는 그런 정도인데 4도씨 지구 평균 기온이 4도씨 이상 증가하면은 이 재앙 수준의 이런 그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많은 생물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서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훼손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해법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을 기후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은 다들 많이들 들어 이제 보셨고 아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 세계적으로 또 이제 중요한 환경 협약 중에 유엔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vention on Biodiversity인데요, CBD라고 하는데 여기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논의를 해서 2050 비전은 어때야 될까, 2030의 미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정했어요. 이제 꽤 기나긴 논의를 거쳐가지고 2050의 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우리 2050이잖아요. 이게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에는 우리가 그런 이행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책임성, responsi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오늘 우리 이 학회에서 나왔던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투명하게 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도 결국 ESG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좀 개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한 그런 자연에 대한 전 지구적인 목표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2030년까지는 네이처 파지티브하게 가자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상세까지 다 해서 그 온실가스가 제로로 배출돼야 되는 이런 거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생물 다양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30년을 다시 이 생물 다양성이 역전되는 그런 시간으로 잡자라는 거죠. 그리고 2050년까지는 생물 다양성이 완전히 리커버 될 수 있도록, 근데 뭐 생물들이 멸종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을 다시 불러올 수는 없어서 풀 리커버리는 힘들겠지만은 정말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글로벌한 골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네이처 파지티브하게 가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국제 생물 다양성 분야 국제 동향 중에 하나고요. ESG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향으로는 일단 G20 지속 가능 금융 로드맵이 2021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를 직면해 있지만 이 다음 위기는 생물 다양성 위기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 관련 위기를 기업과 금융기관이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EU의 ESG 관련 정책이 있었습니다. EU 텍소노미는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EU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정보 공개라든지 금융기관의 또 그런 공개라든지 텍소노미 같은 그런 관련 제도를 추진을 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을 하려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고, EU의 그린 딜에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ESG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자연 관련 재무 공개 작업반입니다. TCFD는 다들 많이 아실 텐데 기후 관련 재무 공개 작업반의 가이드라인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요. 자연에 대해서도 비슷한 세팅으로 나왔습니다. TNFD가 되는데요. Task Force for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러면 기업 활동에서 어떻게 자연에 대한 부분 이런 재무 공개를 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비즈니스의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을 설명을 하면 이미 이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연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TNFD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연에 대한 범주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연의 기여 디펜던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이 어떻게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과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관련 위기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다시 백을 네. 그래서 TNFD의 체계는 대응과 관리 체계와 목표 매트릭스 앤 타겟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체계 지표를 잡고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위치 분석 평가 준비 이래서 리프라고 하는데 이런 평가 방식을 지금 체계를 만들고 있고 이거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의 방향성과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고려되고 그 기업의 그 앞으로의 그런 활동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 관계자들 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생물 다양성 이슈를 무시하고 싶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은 활동을 하는 만큼 자연에 대한 그 청지기 역할, 스튜어드십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슈 말고도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뭐 SDG에 대한 목표 달성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계속 이 기업의 환경 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그 과버넌스에 대한 부분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네이처 파지티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SDG에서는 생태계에 대한 그 SDG에는 14번, 15번 해양 및 육상 생태계와 그리고 또 기후 행동이라는 13번도 적극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TNFD의 이제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사례들이 없느냐 하면은 이제 그 특히 글라스고에서 그 MBS에 대한 용어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할 때 대기업 그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태계를 보호를 하면서 기후 변화, 뭐 탄소도 흡수하겠다, 생물 다양성도 증진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최초의 탄소 중립 항공사가 되겠다라는 선언까지도 했고 그 과정에는 그 탄소 흡수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투자, 특히 생태계를 보조하는 이런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스코 사례를 간단히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그 재무 관련 이런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TNFD의 그런 일원으로서 이제 들어간 그런 사례인데요.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밀원수 아까 벌꿀 얘기했지만은 벌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심으려고 되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산업이 많잖아요. 해외에서도 뭐 포스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서도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조사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이 너네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에 피해를 미치는 건 없는지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참고로 그 TNFD에 대한 일정이 그 베타 버전이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올 9월에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장소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